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GP직이면 100점 백승이다. 생산관리에 3년간의 출제 경험을 연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생산관리의 그 뒷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계획부터 그 설비 보전에 이르기까지 대략적으로 이제 한 절반 정도가 되는데,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로는 사실은 절반이 아니고요. 생산 계획 쪽에서 3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정 분석과 동작 분석에서 2문제, 그리고 표준 시간과 생산성 쪽에 2문제, 그리고 설비 보전과 TPM에서 2문제. 그래서 토탈 9문제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출제되는 것은 9문제가 아니라 한 8문제 정도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적게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항목은 이게 많지만은 그냥 거의 단원당 한 문제 정도씩 구성이 돼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관리의 제8강은 생산계획 및 통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강의 첫 번째 테마는 생산계획 및 통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생산계획 및 통제는 진짜 배기 생산관리죠. 쉽게 해서 스케줄링을 하는 일정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정 계획은 일단 총괄 생산계획으로 연간 계획을 라프하게 잡고 나면, 거기서부터 실제 계획은 대일정, 중일정, 소일정으로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대일정 계획의 정의는 수주에서 출하까지란 말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체에 걸쳐서 스케줄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조선이나 이런 그 수주 산업이 얘기가 되고요. 일반적인 양산 작업장에서는 보통 월간 생산 계획 뭐 이런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소일정 계획은 작업자 기계별로 구체적 작업 지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구체적 작업 지시, 수주에서 출하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단기 계획은 기본적인 소일정 계획과 그때의 능력 소요량 계획, 자재 소요 계획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 계획은 라우팅으로 얘기되는 절차 계획에서 시작합니다. 이 절차 계획은 작업 순서라든지 주로 이제 공구, 뭐 이런 거, 자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뭐 표준을 준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절차 계획이 되죠. 그러니까 절차 계획은 전체적인 방향을 완전히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수 계획은 공수를 일단 분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소일정 계획, 즉 일일 생산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이까지 이제 생산 계획이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관리에 들어가서 작업 순서를 결정을 하게 되면 여력 관리나 진도 관리 또는 독촉 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여간 출발은 절차 계획에서 시작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 계획은 지금 얘기한 대로 뭐 도면이라든지 스펙이죠. 그 다음에 표준 시간, 자재, 공구, 그 다음에 작업 순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작업 배정이 일어난다 그랬죠. 작업 배정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그 계획이 잘 짜졌느냐, 이걸 따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그로 인해서 납기 준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작업 처리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뭐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작업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재고가 얼마나 많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동률이 어느 정도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 평가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기준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준일정은 작업을 시작해서 완료할 때까지를 얘기하는데 여유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작업시간은 준비시간하고 실제 작업시간하고 그 다음 가공 후 정비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P 플러스 NT가 되는데, 이 P 플러스 NT에다가 앞뒤로 여유 시간이 인정된다 이겁니다. 일종의 이제 정체 시간이죠. 그래서 이거는 가급적이면 줄이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된 시간, 즉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총 시간, 리드 타임이죠. 이거를 기준 일정이다 이렇게 하고, 기준 일정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 중에 어떤 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준 일정을 활용했을 때 착수 순번을 결정하시오. 그러면 완성 순번과 공정 순번을 주고 착수 순번이 몇 번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문제가 10년에 한 번쯤 나옵니다. 이거는 뭐 외운다기보다도 그냥 기출문제나 봐두시고 이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만 아는 정도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전에서는 그다지 이렇게 많이 쓰이는 그런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생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일정 계획 시 고려사항입니다. 일정 계획에 대한 고려사항보다도 전체적으로 라인을 구성하는 고려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공정을 병렬화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공정을 너무 길게 가져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정을 짤막짤막하게 끝에 흐름화한다. 그리고 로트 간의 거리를 짧게 한다, 즉 소로트화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생산활동을 동기화한다, 즉 사이클 타임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업자를 단흥화하고 타임펜스를 활용한다 그러는데, 타임펜스는 뭐냐면요, 확정 일정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면 D 플러스 N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게 어느 정도의 D-Day에 가까워질 때, 예를 들면 이제 작업을 해야 할 D-Day가 있으면은 적어도 이 중에서 어느 정도 앞에서 확정된 일정은 변경시키면 안 된다. 이것이 타임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너무 길면 경직돼 가지고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계속 변경을 시켜버리게 되면 생산 계획하는 날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즉 일정이 변경되면은 순수하게 마지막에 그 작업 배정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뭐부터 바뀌기 시작하냐면 제일 처음에 라우팅부터 바뀌게 돼요. 절차 계획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이 다시 거꾸로 돌아가니까 생산이 혼선이 되고 기본적으로 정체 시간이 늘어나고 시간이 대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확정 계획 어느 정도에서는 일정을 흔들지 말아야 생산이 기본적으로 납기와 품질에 문제가 없이 생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타임펜스라는 것을 반드시 회사에서는 좀 설정을 해놓고 적어도 이 기간 내내 일정을 바꾸지 마라 라고 서로 합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부와 할당을 의미하는 공수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계획은 인원이나 기계를 생산에 필요한 만큼 부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공수관리에는 공수체험곡선이 활용됩니다. 이 공수체험곡선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때 처음에는 생산이 숙달이 안 돼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계속적으로 생산을 반복해 가다 보면 점점 숙습이 돼서 어떠한 시간대로 점점 수렴돼서 시간이 작아지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곡선을 공수체험곡선이라고 합니다. 이 공수체험곡선을 이용해서 생산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표준 시간이 어떻게 된 건지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공정이 안정기에 갔을 때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낼 수 있는지를 감안해서 원가를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들이 현재 어느 정도로 습득됐는지를 거꾸로 평가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안정기의 값을 알 수가 있으니까 현재 나오는 속도를 보게 되면 아직 작업자들이 습득이 멀었다든지 아니면 현재 작업자가 습득 상태에 도달했다든지 하는 걸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과거에 공정관리 시험 볼 때는 이 공수체감 곡선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시험이 좀 뜨능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공수체감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혹가다 계산 문제도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학습률이 기준이 됩니다. 이 학습률은 2B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학습률 중에서 일단적으로 계수 B를 구합니다. 계수 B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로 움직이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B를 구하라 그러면 로그 PI 학습률을 로그 2로 나누게 되죠. 얘는 기본적으로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값은 무조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산값이 저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최초 한 개를 작업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A라고 했을 때 X번째 소요되는 공수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Y는 A에다가 X의 비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온 거죠. 자, 근데 이게 X번째 공수예요. 그러면 X까지의 누적 공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적분하면 되죠. 이걸 적분하면 되니까 적분 AX, B의 DX는 당연히 이 B가 개수니까 1 플러스 B로 바뀌고요. 여기는 AX의 1 플러스 B가 되겠죠. 이와 같은 식으로 공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평균 공수 y바를 구한다면 y바는 ydx를 x로 나누면 y바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누적 공수니까 x 형태의 번수로 나누면 평균 y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x분의 1 플러스 b ax의 1의 b인데 x 하나가 약분이 되면 1 플러스 b분의 ax의 b승이 됩니다. 자, 그러면 ax의 b승이 바로 이거잖아요. y죠. 그럼 이걸 넘기면은 y는 1 플러스 b y바 뭐 이런 공식이 나오죠. 근데 이건 뭐 모든 공식을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x번째의 공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b를 줄 때도 있지만 b를 안 주고 학습률만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과 이 공식은 외워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학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8강의 두 번째 테마는 작업 순위 결정 방법입니다. 작업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만 한 문제가 나옵니다. 우선 선착순 우선법인데요. 먼저 들어오는 놈은 먼저 작업한다. 일반적으로 선의선출법이죠. First come, first service. 그래서 FCFS. 이걸 가지고 FCFS법이라고 하는데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피식 그렇게 외우세요. 먼저 들어온 대로 하게 되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피식 웃는다.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건 뭐 그냥 먼저 들어온 대로 하니까 어떤 전략은 없는 거죠. 그냥 당연한 접근법입니다. 두 번째는 최소 작업 우선법이다. 그래서 숏법입니다. 숏. 가장 짧은 거부터 시작한다. 작업이 작은 거부터 한다. 숏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숏, 단어는 틀리지만 숏입니다. SOT. 그리고 SOT 대신에 오퍼레이션인데요. O는 오퍼레이션 대신에 프로세스를 써서 SPT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숏 또는 SPT라고 하는데요. 숏 문자 그대로 가장 짧은 시간별로 할당한다. 그러니까 빠른 것부터 빨리 끝나는 것부터 먼저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소 납기일 우선법이라고 해서 EDD법이라고 합니다. 이 최소 납기일은 문자 그대로 납기가 짧은 순으로 합니다. 납기가 빠른 것부터 먼저 그냥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납기 지연이 가장 작아집니다. 납기가 빠른 시간으로 납품하면 납기 지연이 작아집니다. 말 연결되죠? 예. 그러면 이건 아까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뭐라 그랬어요? 작업 시간이 짧은 시간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작업 시간이 짧은 시간으로 들어가면은 평균 작업 시간이 가장 짧아집니다. 그 작업 시간을 처리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그 처리 시간은 프로세스라는 뜻이 되죠. 작업은 오퍼레이션이죠. 그래서 OP 이 말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짧은 작업부터 먼저 해버리면 가장 평균 작업 시간이 짧아지고 가장 납기가 빠른 놈부터 집어넣어버리면 가장 납기 지연이 작아진다. 그래서 EDD, EDD 그 다음에 숏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유시간법이라고 있는데 여유시간법은 여유시간이 짧은 순으로 납품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긴급률법입니다. 크리티컬 레이쇼 그래가지고 CR법이라고 합니다. 이 CR법은 시험 문제에 나온 적도 있는데 1966년 푸트남이 발표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긴급률 즉 CR을 이용해서 할당을 하는데요. CR은 뭐냐 하면은 잔여 납기를 잔여 작업일로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 CR 납작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납기 납작 작업 일수 납기 일수 이렇게 해가지고 CR을 계산하는데 역시 작은 순으로 먼저 배정합니다. 뭐든 짧은 순으로 배정하는 것이 작업 순서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것부터 먼저 배분한다. 뭐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CR이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납기 지연이 시작됐다는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숫자는 작을수록 할당한다. 1이 되면 생산이 납기 지연을 일으키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여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학습서의 적용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서에 소개된 이 내용은
작업은 A, B, C 순으로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업 순서대로 적은 건데요. 각각의 작업에 소요되는 처리 시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오퍼레이션 시간 또는 프로세스 시간이 되죠. 그리고 납기일, 기본적으로 이제 요구되는 델리버리가 20일, 10일, 8일, 13일 정도 있는데, 현재는 오늘 1일이니까 이것이 그냥 그대로 납기 여유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청해 온 상태에서 기법에 따라서 작업 순위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식,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입니다. 그럼 이건 당연히 A, B, C, D 순으로 작업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숏입니다. 숏. 작업이 짧은 순으로 C, B, A, D죠. C, B, A, D. 자, 이번에는 EDD법입니다. EDD법은 납기가 짧은 순으로 C, B, D, A네요. 납기가 짧은 순으로 C, B, D, A. 자, 이런 형태로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긴급률법입니다. CR법입니다. CR법은 납작, 납기 일수를 작업 일수로 나누면 20 나누기 7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10 나누기 4가 되고요. 여기는 8 나누기 2가 되네요. 그리고 이거는 13 나누기 10입니다. 이것이 가장 작죠. 예, 그러면 D가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는 얘가 되겠죠. B, A, C 이런 순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최소여유법입니다. 최소여유법은 지금 현재 여유가 며칠 남았죠? 여기는 13일이고 여기는 6일이죠. 여기는 6일이고요. 예, 여기는 3일이네요. 그러니까 최소여유법은 D가 최우선이죠. 자, 여기서는 이제 둘 다 여유일 수가 같으니까 뭐 B를 하든 C를 하든 관계가 없죠. 예. 자, B, C, A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순서와 관계 없으니까 바뀌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순서가 결정됩니다. 어떠한 방법을 쓰냐에 따라서 작업 순서가 다 달라지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효과가 달라지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작업 배정의 평가 요소이기도 한 총 흐름 시간을 가지고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흐름 시간은 작업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총 흐름 시간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평균 흐름 시간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금방 설명한 숏에 관한 얘기입니다. 숏은 지금 아시다시피 CBAD로 작업이 일어났죠. 그래서 CBAD 이렇게 작업이 일어났고요. 여기서 일어난 작업 시간을 2, 4, 7, 10과 납기일 80, 20, 13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총 흐름 시간이 무엇인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흐름 시간은 작업 시간을 계속 연결한 거기 때문에 처음에 C가 2시간짜리네요. 그러니까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4시간이 걸렸으면 이거 6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7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토탈 13시간이 소요가 되죠. 자, 그 다음에 D는 13에서 10을 플러스하게 되면 23시간에 걸쳐서 작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토탈 걸린 시간은 이 작업을 다 더하면 됩니다. 이걸 모두 더하면 44시간이 되죠. 그러니까 평균 작업 시간은 11시간, 총 작업 시간은 44시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EDD법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EDD법은 순서가 CBDA가 됩니다. 그러니까 CBDA가 되니까 여기가 작업 시간이 17로 바뀌겠죠. 네, 그럼 납기일도 13, 20으로 바뀌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똑같이 처음에는 같으니까 2일이 되고 그 다음에 6일이 되죠. 그 다음에는 D가 작업이 일어나니까 10일로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6일이 되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7일짜리를 작업을 하게 되니까 23일날 끝나는데요. 네, 끝나는 날은 같지만 실제로 작업이 일어나는 걸 보면 이것을 모두 더하게 되면 47일이 되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흐름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흐름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생산이 그만큼 매끄럽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늘어날까요? 예, 재고가 늘어나게 됩니다. 공정에 그만큼 스탁이 늘어났으니까 재고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공정이 이거보다는 좀 안 좋은 상태로 됐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납기 지연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기 지연은 기본적으로 이제 흐름 시간과 납기를 비교한 거예요. 네, 똑같은 계산상에서 먼저 숏법에 대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숏법에 대해서 지연 시간은 처음에는 2일 만에 끝났는데 납기가 8일이니까 상관이 없죠.
두 번째 것도 6일 만에 끝났는데 납기가 10일이니까 상관이 없네요. 세 번째 것도 13일 만에 끝났는데요. 납기가 20일이에요. 여전히 문제가 안 되죠. 마지막 건 23일 만에 끝났는데 납기가 13일이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일이 되죠. 예, 그래서 지연 시간이 10일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 지연 손실은 2.5일입니다. 지연 손실이 꽤 크죠. 자, 근데 EDD법은 어떻게 될까요? EDD법은 뭐 처음엔 똑같이 C니까 결국은 2일 만에 끝났으니까 납기가 8일이니까 0이죠. 그 다음에도 6일 만에 끝났네요. 똑같으니까 이건 0이 되겠죠. 예. 그 다음 세 번째는 D를 먼저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6일 만에 끝났는데 이것은 13일까지 납품하게 돼 있었어요. 마이너스 3일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는 23일에 끝났는데요. 20일까지 납품하게 돼 있었어요. 이건 마이너스 3이 되죠. 토탈 지연일수는 6일이 되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1.5일 정도의 평균 지연 손실을 받고요. 총 지연 손실은 6일 정도였어요. 자, 이 경우에는 흐름은 기본적으로 뭐가 좋았어요? 예, 흐름은 당연히 흐름이 빠른 수준으로 작업하게 되면 재고가 가장 적게끔 생산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EDD법을 이용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흐름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 작업 지연 시간을 대폭 줄여서 소비자와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가 있죠. 자, 이것도 역시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하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처리 시간이 짧아지는 방법이 뭐냐, 가장 납기 지연이 적어지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CR을 쓰면 참고로 뭐가 좋아지느냐, CR도 마찬가지로 납기 지연이 좋아집니다. 이번에는 존슨법입니다. 예, 존슨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두 개의 공정을 거치는 작업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른 방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순번을 결정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존슨법입니다. 이 존슨법을 적용하는 방법은 작업 시간이 짧은 식으로 할당하되 작업이 A에서 B로 흘러갈 때 뒷부분의 기계가 짧을 경우에는 뒤에 배치하고 앞부분의 기계가 일어나면 앞에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이 작업 세 가지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작업은 공이 기계 A에서 기계 B로 흘러가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존슨법을 적용하면 가장 빨리 작업을 끝내는 작업 순서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시간이 적은 것은 기계 B의 2죠. 예, 그러면 작업 배치에 있어서 기계 B가 가장 짧은데 이건 뒷공정이므로 작업 1을 제일 뒤에 배정합니다. 두 번째 짧은 시간은 3인데요. 이거는 A는 이미 배정이 끝났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짧은 시간은 4시간이죠. 예, 이거는 3번 작업인데 기계 A, 즉 첫 번째 공정에서 일어났죠. 이때는 3을 가장 먼저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순서대로 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2가 남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5가 되죠. 그러니까 5가 되니까 뒷번에 배치해야 되죠. 이건 맨 뒤에 배치한 게 있으니까 얘보다는 앞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2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 관계없이 얘가 결정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쪽이니까 앞에 배치하지만 먼저 배치된 게 있었죠. 얘 다음에. 그래서 순서가 3, 2, 1로 작업하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예, 헝가리법은 시험엔 잘 나오지 않지만 작업이 기본적으로 한 3가지가 있을 때 설비가 한 3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공정을 거치면 끝난다고 할 때 아무거나 하나씩만 거치면 끝나는 겁니다. 작업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결정하는 방법인데 최적화 이론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작업과 기계가 1대1로 되어 있을 때 가장 비용을 저렴하게 배당하는 방법을 헝가리안 메소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고가 떨어지는 기간을 이용해서 작업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재고가 소진되는 기간이다. 그래서 소진기간법이라고 합니다. 역시 짧은 순으로 배당을 합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 A가 재고가 6,000개, B가 2,000개, C가 8,000개, D가 1,000개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번 주 각 제품들의 주당 판매량이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3일치가 있죠. 네, 3일치 정도의 재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적으로 2일치, 얘는 4일치가 되고 얘는 2.5일치가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먼저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은 B가 가장 급하니까 B를 먼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엔 뭐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소진기간이 두 번째 짧은 게 D죠. 그래서 B, D가 되고요. 세 번째는 A가 되겠네요.
네 번째는 C가 되죠. 그래서 BDAC로 작업을 결정하는 것을 소진기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공 파이팅!